안녕하세요, 신스입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는 편이고 또 취미로 독서를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지속하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아주 책을 많이 읽는 독서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좀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는 책이 손에 잘 안 잡힙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읽는 편도 아니고 아주 많이 읽는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제가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책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이 독서 실태율 조사가 좀 신문에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독서라는 게 진짜 필요한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본질적으로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서에 대한 일반적인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보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문체부에서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2년에 한 번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하는데요.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과 같을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하게 발표되는 게 국민 독서율입니다. 독서율이라는 거는요, 사실 기준이 높지가 않아요. 1년에 딱 한 권의 책을 읽은 국민이 비중이 몇 %나 되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1년에 한 권만 읽으면 돼요. 항상 이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10년 동안 떨어지는 추이가 좀 놀랍기는 합니다.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는요, 1년에 한 권의 책을 읽은 국민이 성인 기준이에요. 72%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한 권의 책은 읽었다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한 권만 읽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독서율이 눈에 띄게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만들 때 이 독서율을 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47.5%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전부 다 어떻게 대대적으로 나왔냐면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은 1년에 단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다.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나온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 43%입니다.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희망적인 거는요, 학생 독서율은 증가했어요. 학생 독서율 같은 경우에는 95.8%, 그러니까 2021년 대비 4.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대부분 1년에 책 한 권은 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좀 다행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데 사실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이라면 1년에 한 권은 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읽히니까요. 학교에서 굉장히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국어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같은 그런 활동들도 또 많이 하고요.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수행평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초중고 학생들은 1년에 한 권을 읽는 비율이 확실히 높아요. 이걸 보면요, 어른들이 맨날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요즘 애들은 어쩜 이렇게 책을 안 읽는다. 요즘 학생들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요즘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 보면 그래도 학생들은 책을 읽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책 꽤 많이 읽는 편이고요. 어른들이 안 읽는 거예요. 사실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책을 이렇게 안 읽는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 게 좀 예, 좀 그렇죠. 사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겠어요? 이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이 성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학부모님들, 부모님들도 포함이 많이 될 것 같은데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으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독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어른들도 책 읽는 문화가 좀 있어야 그래도 말빨이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서율도 독서율이지만 독서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성인들은 1년에 평균 3.9권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가 1년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면 그 책을 읽는 분들의 평균이 1년에 3.9권을 읽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양도 줄어들었는데 제가 좀 보기에는 이 평균, 사실 이 독서량의 평균이라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독서는 완전히 매니악한 취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분들은 정말 많이 읽으십니다. 제가 유튜브나 뭐 주변에 이렇게 보면 막 1년에 100권 읽는 분들,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많이 읽는 분들과 정말 거의 읽지 않는 분들, 그리고 완전히 읽지 않는 분들, 이렇게 양분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책을 읽기가 힘든 것일까요? 독서 장애 요인을 물었습니다. 1, 2위가 거의 비슷하고 학생과 성인이 비슷합니다. 일이나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 조금 특이할 것은 비독서자인 경우에는 다른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예상하실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튜브와 같은 이런 다양한 영상 매체들, 스마트폰의 세상이 되면서 독서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과 다른 매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겹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여유가 없으면 책을 읽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사실 독서에 그래도 좀 익숙한 편인 사람인데도요. 여유가 없으면 책을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책을 읽을 때는 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는 시간을 책에다가 넣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힘이 비축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남았는데도, 시간이 있는데도 내가 막 소진되어 있다. 내가 기운이 없다. 너무 스트레스가 높다. 그럼 이 시간에 책을 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사회가 책 읽기 힘든 사회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모두가 힘들고 스트레스 상황에 있기 때문인데요.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 퇴근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기진한 상태인데, 또는 가끔 이렇게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그 시간에 독서를 할 수 있겠느냐. 사실 독서에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내가 여유가 있다 이런 상태가 아니면 독서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독서가 생활화되어 있고 정말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요. 여유가 없으면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은 독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어떠냐면요. 제가 굉장히 지쳐 있을 때 집에서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를 제가 저를 관찰해 봤더니요. 그냥 유튜브를 켜놓고 영혼을 빼고 있어요. 이게 뭔가를 보고 있거나 영상을 볼 때는 영혼을 좀 빼놓고 있어도 되거든요. 그게 나름 좀 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인 건데, 이 독서는 쉬는 시간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뇌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는 이 뇌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독서를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한국인들의 독서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저는 한국 사회가 점점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너무 많이 해야 되고 경쟁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좀 시간이 남았다. 그 시간에까지 뇌를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독서를 하려면 저는 여유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유 있는 사람이 독서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 제가 독서를 그래도 할 수 있을 때는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힘이 남아있을 때 독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서는 힘든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서는 일단 좀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신적으로 우울하면 독서를 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또 우울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이게 우울하면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퍼져 있고 싶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퍼져만 있기에는 또 나의 생각을 계속하는 게 더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켜죠? 유튜브나 쇼츠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힘들 때를 돌아보면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우울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멈추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그냥 정지할 수 있는,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안에 그냥 들어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을 그냥 버리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저는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게 독서율이 떨어져서 문제다, 요즘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좀 더 여유 있는 사회가 되어야 독서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고소득층의 독서율은 54.7%인데 반해 저소득층의 독서율은 9.8%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사실 독서를 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된 건지, 또는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는지 이 선후관계,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는데요. 경향성은 굉장히 확실해 보입니다. 사실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자기 개발을 많이 했고 자기 관리를 많이 했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좀 더 높은 소득을 가지게
가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편차는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좀 실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야 나중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사실 눈에 보이는 결과이기는 하고요.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좀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고 더 좋은 대학을 갈 것이고 좀 더 높은 소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소득이 더 높다라는 경향성은 많은 통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독서는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소득에서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저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그래서 문제다. 어떻게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 이거 정말 문제다. 요즘 학생들 책 읽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좀 본질적으로 진짜 이게 문제인가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독서를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독서 유튜브를 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권하고 있지만 가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인데 그 외에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만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이전 세대의 가치관 속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독서를 강조하고 있는 내가 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또 새로운 세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뇌,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새로운 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매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독서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저는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서인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독서가 상당히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취미였습니다. 취미란을 쓰는 칸에 많은 사람들이 독서라고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쓸 게 없으면 독서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마이너한 취미가 된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상황은 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한 취미를 가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독서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소개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취미로서의 독서의 시대는 이제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취미라는 건 내가 뭔가 좋아하고 재미있고 하면 즐겁고 그렇기 때문인데 재미로 책을 읽으면 된다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에게,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이 재미로서의 독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재미있는 책을 권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인들에게는 이게 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있는 다른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미로 책을 읽는다, 얼마나 재미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독서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독서를 읽으면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요즘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매체들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요. 또 찾는 것도 효용성이나 유용성도 다른 매체가 훨씬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얻는다, 어떤 유용한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또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에서 독서의 비교 우위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재미있는 것, 내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재미있는 게 많고, 또 요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효율성, 효용성,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것인데 독서가 다른 것에 비해서 뭐 그렇게까지 큰 비교 우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독서만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꼭 정말 그게 필요하기는 한 걸까요? 네, 결론을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봐도 그래도 책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결국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다시 책으로 돌아오게 돼요. 언젠가는 다른 더 좋은 매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독서의 가장 큰 비교 우위, 독서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힘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인 평균에 비해서는 책을 꽤 읽는 편일 거고 꽤 오랜 세월 동안 책을 읽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는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독서를 왜 하냐면 이 힘든 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 힘든 걸 참고 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효능감을 경험한 사람만이 독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힘든 걸 내가 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걸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책을 읽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독서 매니아가 됩니다. 막 1년에 100권 읽고 이런 분들이요. 그런데 힘든 걸 싫어하는 분들은 책을 당연히 싫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재미있는 책을 읽어라, 뭐 가벼운 소설을 읽어라 하지만 그것보다 영상 보는 게 훨씬 재미있는 걸요. 그런데 힘든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가 힘드냐면요. 생각하는 게 힘듭니다. 사실 책을 읽으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제가 아까 여유가 없을 땐 책을 읽기가 힘들다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지쳤을 때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책을 읽어도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책장만 넘어가요. 결국 덮어도 하나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책 읽기 싫어집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독서 시간인데 제가 아무리 살아봐도 물론 명상을 하거나 걸으면서 생각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책을 읽으면서 하는 생각은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생각보다 훨씬 수준 높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혼자서 생각을 하면 내 수준에 맞는 생각만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느 날 자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생각해봐야 다 내 수준이에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 1000년 전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나의 차원보다 훨씬 더 한 차원 높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성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내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뇌를 굴려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또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랑 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하잖아요. 이 매운 거 먹을 때 혀가 굉장히 얼얼하고 되게 고통스러운데 중독되듯이 사람들이 매운 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그런 거에 중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 이 힘든 것에 중독돼서 저는 책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이 힘듦으로 인해서 가장 1차적인 성장은 뭐 학생들에게 흔하게 이야기하는 문해력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을 읽게 되면 뭔가를 이해하는 능력이 커지게 되니까요. 이게 단지 글을 이해하는 능력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고의 폭이 높아지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이 뉘앙스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사회성 자체가 높아질 수 있고요. 공감 능력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것에서의 센스가 높아질 수 있는 뭐 그런 면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해력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가장 1차적인 그런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른 성장이 훨씬 더 커다란 층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고의 메리트는요,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문제는 혼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애쓸 필요 없다. 혼자 있어야 된다. 똑똑한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되게 좀 거만해 보이는 말이기는 한데요. 사실 그것보다 저는 혼자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뭔가를 바랄 필요가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누군가가 나는 꼭 필요해.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해.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책을 계속 일상적으로 읽는 사람들, 그리고 책과 친구가 된 사람은 사실 타인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실 굳이 뭔가 다른 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책을 읽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읽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혼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면 오히려 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편안하고 사회성도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외부를 향해 나가지 않고 내 안으로, 나의
나의 내면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수많은 친구가 이 책 속에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외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책 속에서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친구가 있는데 굳이 외부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과 생각을 구조화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이게 지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식을 담는 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구조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의 파편들이 보통 막 돌아다니는데 책을 읽을 때만 이것들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빨이라던가 글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구조화한 다음에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책을 읽는 것을 하지 않고는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파편들의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 요즘 많습니다. 학생들을 봐도 아는 게 많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구조화되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상 시험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지식이라는 건 원래 구조화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구조화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야만 이런 구조화가 가능해요. 이게 제가 뭐 교육학적으로 뭐 꼭 이렇다 증거를 들이밀 수는 없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저의 모든 생각의 구조화는 책을 읽을 때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빨과 글빨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사고력, 여기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창의성, 창의력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독서의 가장 큰 효용성은 확증 편향을 줄여주고 새로운 세계를 만날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 SNS를 접한다는 것은 한 권의 책을 계속 읽는다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알고리즘이 나에게 맞는 것만 계속 제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서 같은 경우도 항상 비슷한 책만 읽는다면 뭐 비슷한 효과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책을 읽게 되면 책을 읽다 보면 내 생각하고 부딪히는 걸 자꾸 만나게 돼요. 많이 읽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계속 수정하게 되거든요. 사실 독서할 때 가장 짜릿한 순간은 이럴 때입니다. 카프카의 정말 유명한 말이죠. 책은 얼어붙은 나의 세계를 깨주는 도끼여야만 한다. 사실 책을 읽을 때 그냥 재미만 느끼는 거는 사실 독서가 그렇게 좋다라고 느끼기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거기서 새로운 내가 만들어질 때 야, 내가 성장했구나. 그리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구나. 이런 걸 느껴보신 분은 계속해서 책을 읽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제의 나를 생각할 때 몇 년 전의 나를 되돌아보면서 이불킥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때의 내가 부끄럽다. 나 그때 왜 그랬을까? 이 감정이 되게 부끄러운데 그런 감정을 자꾸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졌고 새로 성장한 사람들이잖아요. 독서라는 건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나를 깬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진짜 깨봤을 때의 이 파괴적인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독서 말고는 다른 곳에서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뭐 비슷한 경험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면서 자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배움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에게 배움을 주는 책을 만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게 바로 독서의 효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서라는 건 나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연구 과제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저 자신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독서의 진짜 즐거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시간을 버리거나 지쳐있을 때는 쉴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을 그래도 독서와 함께 보내는 것이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이게 행복이 아닐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에우다이모니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다시 결국은 책이다 라는 꼰대스러운 답으로 왔는데요. 또 좀 더 제가 더 경험을 쌓거나 또 많이 살다 보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책을 계속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요, 제가 재미있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이 진짜 좀 올드하죠. 정말 꼰대스럽게 생긴 책인데 이 책은 개정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아무도 빌려갈 것 같지 않게 생긴 무슨 대학교에서 교양서처럼 생긴 책입니다. 제목조차 독서의 역사예요. 알베르토 망구엘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왜 빌렸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옛날 책처럼 생겨가지고 호기심이 생겨서 빌렸습니다. 독서의 역사라니 이렇게 꼰대스러운 책을 누가 볼까라고 생각하면서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도 잠깐 소개하려고 보여드립니다. 이분은요, 서점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보르헤스를 만나게 돼가지고 보르헤스 어머니가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눈 안 보이는 아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없으니까 네가 좀 읽어줄 수 없겠니? 이렇게 알바를 부탁을 해가지고 이분이 보르헤스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됐고요. 예, 그리고 독서가가 되신 분입니다. 직업이 독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독서에 미친 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을 독서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름 그대로 독서의 역사입니다. 독서의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는데요. 되게 흥미로워요. 물론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거나 계속 재밌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좀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독서 이야기한 김에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이 몇 가지 좀 신기했던 것 중에서요. 우리가 요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조용히 보통 이렇게 눈으로 책을 읽잖아요. 근데 원래 독서는 입으로 하는 독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눈으로 읽는 독서를 한 사람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굉장히 신기하게 보는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독서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런 책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되게 흥미롭고요. 또 너무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이 많아요.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1장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보르헤스까지 독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나오고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가 독서가다. 그들의 몸짓, 기술, 독서를 통해 얻는 기쁨과 책임감과 지식은 나의 그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나는 외롭지 않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뿌듯함 중에 하나가 나는 외롭지 않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나도 독서가에 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페트라르카의 나의 비밀의 일부를 인용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암시하는 독서법은 분명히 새로운 것이었다. 사고를 위한 버팀목으로 책을 이용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현인의 권위를 믿는 것처럼 책을 믿지도 않으면서 책에서 사고와 문장과 이미지를 취한 뒤에 그것을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담고 있던 다른 텍스트로부터 정제해낸 또 다른 사고나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거기다가 독서가 자신의 독특한 사상을 곁들여서 사실상 전혀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해내는 독서 방법이었다. 르네상스 이전의 독서라고 하면 고전, 권위자의 글을 암송하고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그냥 떠받드는 그런 독서였다면 이 르네상스인인 페트라르카의 독서는 자기의 것과 독서가 자신의 생각과 이 책을 결합해서 새로운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독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읽으면서 그래서 페트라르카가 르네상스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정말 많이 널려 있어요. 이 책을 다 읽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독서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해보고 다양한 역사적인 사람들의 독서 방법들을 구경을 하고 이런 것들도 좀 흥미있는 경험이었어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독서 일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드렸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단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책을 읽는 게 참 안 읽히더라고요. 제 영혼을 많이 빼놓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몸과 마음이 좀 힘들 때, 여유 없을 때 책 읽기 좀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좀 쉬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제 삶 속에서 독서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 저의 생각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